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주는 전주에 전달드리기로 했던 국회 세미나죠. 디센터랑 김희곤 국회의원 의원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증권형 토큰 STO 제도 확립을 주제로 2시간짜리 영상을 보고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를 전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국내외 뉴스들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길이가 길어서 한 번쯤 끊고 두 편으로 나눠서 전달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 오랜만에 보여드린데요. 풀프링 프로그레스를 이번에 킨 이유가 지금 3.3 빌리언이 마이너스가 돼 있죠. 증권형 토큰 시총이 내려가 있는데 이유가 디그니티 골드라고 금 관련된 STO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사기 혐의로 기소를 당해가지고 리스트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4 빌리언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 치면 나머지 부분들은 비슷한 수준의 대동소이한 정도로 유지가 됐고요. 지금 그 토큰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가 빠졌고 다시 차근차근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초창기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보여드렸던 것만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증권형 토큰도 시황이 안 좋은데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자금이 밀려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을 지금 찍어내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이제 금리도 올라간다고 해서 투심도 많이 죽었고 하니까 기다림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STO 시장 자체의 전망은 여전히 밝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이시죠? 10월 12일 날 세미나가 있었고요. 주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센터 그리고 김희곤 국회의원 서울경제에서 했었고 주요 연사로 정무위원장님 나오셨어요.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김희곤 국회의원, 손동현 디센터 대표이사, 권오은 차행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그리고 조찬식 펌블 대표이사 이렇게 나오셨고 제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주목해서 본 분들이 정부의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게 좀 궁금했고요. 그 말고는 변호사가 바라볼 때 STO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펌블 대표이사는 카사 이런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STO를 진행하는 업체인데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흥미롭게 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토론회에서 이분들 나오셔가지고 토론이 있었는데 개개인의 그런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토론회 내용은 제가 담지는 않았고요. 뉴스를 전달해 드릴 때 간간히 나오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김희곤 국회의원님이시고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분이 정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시거든요. 먼저 이게 주최를 하셨던 김희곤 의원님 말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였어요. 최근의 성장을 봐서 자본시장이 더 큰 활력이나 자산 유동화에 적극 활용될 거라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이 벤처기업 투자 촉진도 기대가 되고 일반 투자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수익 창출의 기대, 기업과 일반 투자자가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고 백혜련 정무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무위원회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정무위원회라 하면 그러니까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련된 사무를 보는 데고요. 그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돼 있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를 하는 기관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지금 딱 봐도 금융 쪽 관련돼서는 거의 정무위원회가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경제통들이 많이 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백혜련 위원장님은 경제통인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역할을 잘 하고 계시고요.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그 산하 기관들을 상대하려면 그만큼 경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4위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있는 곳인데 이유가 정무위를 가면은 금융기업 쪽에서 후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치인들한테. 그만큼 금융기관들한테 중요한 곳에 이제 수장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이 보는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고요. 말씀은 어떤 게 있었냐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부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유럽은 가상자산을 유형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법제는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일반 토큰들, 증권적 토큰에 대한 그런 구분에 대한 거를 논의 진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자 보호하고 디지털 혁신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속도가 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셨는데, 전체적인 발언에 대한 뉘앙스를 보자면 하고는 싶은데 투자자 보호를 챙기는 선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기 희망한다.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먼저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책임감 있게 증권형 토큰이 코인과 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던 요지들을 모아서 보면 전부 다 좀 보수적인 입장이 있으세요. 장의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롭게 봤던 게 권오훈이라는 분이고요. 차행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전문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 그분이 바라보는 이제 STO 제도 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분이 뭐 영어 세미나인 줄 알고 영어로 중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용이 영문인데 가져와 봤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STO 규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분의 발표 내용을 전달해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국 사례를 봤을 때는 동일 방식에 대해서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보고 있고 비트 이더 외 다른 부분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어. 이건 SEC랑 궤가 같죠. 한국의 경우에는 발행에만 간접적인 규제가 있고 2차 시장에 대한 규제가 사실 없다. 이 트레이딩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지금 없는 게 당연한 게 허용 자체가 원래 안 돼 있기 때문에 없는 거고, 법규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형 토큰이 일반 토큰과 결을 같이 할지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랑 특히 미국에 대해서 법규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해주셨고요. 투자 계약 증권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사모는 상관없는데 공모면 증권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금융당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사채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채는 결국 증권이니까 증권이다라고 보는데 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채는 회사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내부적인 통제 부분이 있는데 투자계약 증권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다. 무제한 발행된다든지 그러면은 또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고 9월 16일 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서의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될까 해서 봤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CBDC에 대한 내용이 주였고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EC나 그리고 CFTC, 미국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얘는 증권, 여기는 그 외에 등등을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총 합쳐서 증권하고 선물 모두 증권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비교해 주시는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고 거래소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보면은 이제 최근에 STO 케이스에서 INX가 완전히 규제된 증권형 토큰을 SEC로부터 등록되었다. 작년이죠. 작년에 대한 거. 그리고 MS 토큰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블루 사파이어가 있거든요. 그 광물이 요 오너십에 대해서 증권형 토큰으로 됐는데 그것도 지금은 다른 거래소에 있다가 INX에도 좀 상장돼 있는 상태고요. 뉴스가 최근 케이스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장을 금방 넘기셨고 주요하게 볼 게 단계 STO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는 좀 유용했고요. 내용은 이제 발행 그리고 물권화, 거래, 청산 이런 과정들이 STO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물권화라는 게 조금 생소하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물건은 물건의 기타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물건은 내용 면에서는 재산권, 효력 면에서는 지배권, 의무자의 범위를 표준으로 본다면 절대권이다. 개인이 물건, 특히 생산 수단을 사유할 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 기본 이념이니까요.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물건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채권하고 비교했을 때 물건은 만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게 내 거다라는 그런 등기를 해야 되는 권리라는 거죠. 이게 STO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증권화된다, 물건화된다는 것 자체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한 개죠. 등기를 안 하잖아요, 일반 코인들은.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면서 나온 글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임차권은 채권으로 간주되고요. 임차권자는 채권을 반환을 계약 시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전세권은 계약 시 집주인이 아니라 승계 취득한 소유자 및 모든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은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각각의 단계에 맞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고요.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이걸 쭉 지나가면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전에 한번 저한테 라이센스를 다 모아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은 제가 시즌1에 대부분은 설명을 다 했던 부분이거든요. 시즌1 보셨던 분들은 아 그래 했었지 하고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하셨던 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라이센스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물건, 그 다음에는 1차 상장인 거죠. 하려면 브로커딜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주관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증권 중개업으로 치면 매매업 라이센스 정도라고 보면 된답니다. 이런 정보들이 제가 되게 좋았습니다. 모르던 거라서. 그리고 이 공모를 위해서 커스터디언이 있어야 되는데, 월렛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렇고요. 뭐 레귤레이션 D나 A 같은 규정에 따라서 락업 기간 등이 있거든요. 뭐 그때도 수탁에 관련된 라이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일부 뭐 아이넥스나 이런 애들은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수탁 자체를 개인이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가 이 순서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고요. 일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에이전트, 명의개설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채 명부에 명의개설을 해야 이제 등기가 되는 거니까 라이센스가 필요한 DLT 주주 명부가 있다든지 뭐 배당을 한다든지 통지에 대한 회사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그때는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뭐 아이넥스 예를 들면은 토큰 소프트의 TTS를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트랜스퍼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인수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ATS를 하려면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 트레이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변호사님이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2차 마켓이고, 한국에는 이제 없는 개념이에요. ATS라는 게. 지금 개발은 막 하고 있죠. 여러 회사들이.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대체 거래소라고 ATS를 하기 위해서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이제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은 있거든요. 근데 이 법적으로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증권거래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요 3개 거래소만 인정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규정은 있긴 해요. 근데 진행이 안 된다. 엄청난 벽이 있나 보죠. 미국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이슈를 할 때 이제 발행하는 거죠. 그때는 레귤레이션 D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요럴 때는 없어도 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CF는.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가 시즌1 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앞에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재밌었던 내용이, 발행사가 SEC에 브로커딜러 등록을 해야 되는데 폼 D에 대한 부분은 토큰을 발행하고 나서 일단 뒤에 사후 제출이 허용됩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사후 제출을 이제 SEC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걸 그냥 나 취소할 게가 아니고, 사례가 있었는데 다오의 경우에 SEC가 관리자를 지목해달라 했는데 다오니까 당연히 없죠.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하니까 제출한 게 이제 철회도 안 되고 처벌을 바로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신중하게 다오도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레귤레이션 D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다는 거. 1년간 락업이 걸리고 대신에 이 오퍼링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이것도 잘 찾아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전에 설명된 영상이 있는데 다 달라요. 어떤 기사 다르고 저떤 기사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보시려면 그 SEC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정리를 만약에 다 했다 했는데 뭔가 미심쩍으면은 그대로 믿지 마시고 SEC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건화하는 거는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진행을 하게 된다.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없으면 반쪽짜리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2차 거래소, 그러니까 트레이딩, 완전한 이제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 SEC에 브로커 딜러를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는가 동시에 핀라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필라에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거래소업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SEC랑 필라에 등록이 돼 있는지 보셔야 되고, 또 브로커 딜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덱스 같은 경우에 ATS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미국 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탁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딴 데서 이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불법인지 아직 고소를 안 당해서 그런 건지는 한번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거래소 세 군데를 갖다가 예시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T0, INX, Securitize,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오래됐다고 보시는 게, T0가 세컨더리 마켓 온리라고 돼 있는데 트랜스퍼 에이전트 그 라이센스를 갖다가 얼마 안 됐지만 이거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수준이다. 제가 사실은 이게 탑3로 보고 있는 요 T0부터 요 세 가지 업체는 셋 다 매우 우수한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많이 제 영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청산 관련된 부분인데, DLT로 예탁 결제원의 CST를 대체할 수 없나 하는 논란이 있었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은 대체는 안 되고 기존의 기능을 촉진하는 정도로 하자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이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 자체가 미국에 있는 걸 많이 따와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자본시장법이 미국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법에 이제 미국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바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동일 방식의 동일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 미국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될 게 없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형태는 종이라고 써 있지가 않다. 옛날에는 이제 유가증권 법정주의라 해가지고 종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게 매우 유사성이 많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들 뉴스 소개 드릴 때마다 항상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미국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건가에 대한 겁니다. 미국이 어떤 방향성을 잡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만 튀게 증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경우에는 이 투자 방식이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내용이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을 안고 혁신적인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갖냐인데, 게리 겐슬러 이런 입장이 매우 확고하잖아요. 뭐 CFTC나 SEC가 권력 싸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SEC가 주도를 하고 있고 SEC의 의장이 거의 다 증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뭐 유가랩스도 조사가 들어갔지. 그러면은 NFT 일반적인 토큰이나 코인들이 상당한 부분 증권으로 판별될 수도 있다. 유럽에 뭐 미카가 있다고 하는데 미카는 뭐 증권형 토큰까지 다룬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을 미국하고 상당히 같이 갈 거다. 이거는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건지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 관련된 STO가 좀 있다는 정도로 하고 넘어갔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펌블 대표이사 조찬식 님이 디지털 부동산 증권거래 플랫폼 이제 가사나 뭐 이런 업체들하고 같은 데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거의 다 3호고 공모는 뭐 3% 수준에, 그리고 비상장이 95%다. 일부 돈 있고 권력 있는 기관들이나 힘 있는 애들만 다 해먹기 때문에 개미들은 콩고물 그냥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 정도 먹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투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찾아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좋은 취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증서로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큰으로 전부 다 ST가 붙어 있죠. 이제 증권형 토큰으로 가능하다,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이게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보통 주어지고요. 그 안에 법규가 생기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규정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실 때 특례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는지 가장 주요했던 게 이거였답니다.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가 없는데 투자 중개업을 하도록 허가를 해줬다. 무인가 영업행위가 금지인데 이걸 한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로서 허용해줬다. 이 샌드박스라는 게 의미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그냥 테스트베드처럼 그냥 모래사장에서 막 이것저것 던져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정부에서도 뭔가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샌드박스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지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중개업에 대한 허용을 해줬고, 이게
부동산 신탁사, 그 신탁법에는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증권의 등록이 가능한데 자본시장법에는 금전 신탁에 의한 수익증권만 발행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도 부동산 신탁회사,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신탁회사도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을 가능하도록 수용해줘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됐다. 굉장히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안 되는데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그게 가장 주요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 그렇게 허용을 해줘서 어떤 식으로 되느냐인데 아마도 제가 지금 내용을 전달 드리다 보니까 뉴스까지 전달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지금 세미나 내용만 이번 화에 전달 드릴 것 같고 다음 화에 뉴스를 이어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조금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설명을 워낙 잘 해주셨거든요. 그 대표님이. 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그러면은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STO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일단은 먼저 내가 자산이 있다니까 빌딩이 있다. 그러면은 그 건물주가 업체에 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펌블 이런 업체에 연락이 왔다. 그럼 펌블에서 먼저 1차적으로 이게 투자성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무결한지를 검토한답니다. 좋은 자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신탁회사들을 이제 컨택하게 되는 거죠. 신탁회사의 의뢰를 받고 물건이 좋다고 생각되면은 건축주와 신탁 계약을 하게 되는가 동시에 명의를 신탁사로 옮기게 됩니다. 명의 이전을 하는 거죠. 신탁회사로. 그 다음에 이게 받은 자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증권예탁원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신탁 수익증권을 전자 발행합니다. 1대1로 해당하는 거를. 발행된 수익증권 총량에 맞춰서 펌블 같은 데서 수익증권과 1대1 미러링된 토큰을 발행하는 거죠. 플랫폼에 상장하기 전에 공모 청약하는 과정을 먼저 수행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사모가 아니고 공모가 되는 거고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빌딩에 사는데 일부 기여를 하고 중간중간은 같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플랫폼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 공모 청약하는 과정은 일반 IPO 한 것과 비슷하고요. 건물 매입을 마치고 나서 플랫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집에서 MTS 하듯이 모바일로 부동산을 사고 팔도록 오픈하게 됩니다. 토큰이 사고 팔릴 때마다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 계좌 관리 기관에 분산 원장이 기록이 됩니다. 동시에 플랫폼 분산 원장의 병행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소액권 추정 여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전자증권법 상에 계좌관리기관의 전산원장이 기록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분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펀블 같은 데 올라가는 거를 공모 청약하고 수익 배당받고 또 매매를 통해서 수익증권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크게 보면 발행하는 쪽 그리고 유통하는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잘 되고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뉴스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플립이었습니다.